오늘의 사연은 60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죽어라 이랬지만 남은 건 병든 남편과 끝없는 살림 걱정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 모두가 자는 시간에도 그녀는 리어카를 끌며 거리를 떠돌아야 했죠. 어느 날 뜻밖의 작은 친절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편의점 사장이 건네준 따뜻한 두유 한 잔. 그 한 모금이 꺼져가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껴본 두근거림. 이 감정은 과연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녀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함께 들어보시죠.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몸이 저절로 깨어난다.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듯 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은 늘 같았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받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내린다. 오래된 셔터를 올릴 때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몸에서 나지만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멈추면 다시 눕고 싶어지고 다시 눕게 되면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어쩌면 내일까지도 무너져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다. 세면대 앞에 서면 거울 속에서 먼저 나를 바라보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눈빛보다도 깊게 패인 팔자 주름이다. 손가락으로 살짝 펴보면 당장이라도 탱탱해질 것 같다가도 손을 떼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간다. 기분이 특별히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 다만 요즘 들어 그 주름이 내 표정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향해 속으로 중얼거린다. 오늘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면 거울 속 여자가 내 입모양을 따라한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틀어 얼굴을 적신다. 예전에는 화장을 곱게 하고 나서던 시절도 있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내가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눈썹 위로 연필을 대며 색을 입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지금은 비누 거품 사이로 스쳐가는 알 수 없는 표정이 가끔 얼굴 위에 스며들 뿐이다. 내가 알던 나인지 이미 잊어버린 나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현관문을 열자 센서등이 툭 켜지고 계단창 너머로 검은 하늘이 젖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주 가끔은 먼동이 옅게 번지는 순간을 포착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괜히 자신감 같은 게 올라온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건 나만이 아니구나. 하지만 집을 나서 골목에 들어서면 곧 깨닫는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 역시 그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리어카는 우리 집보다도 오래돼 보인다. 자물쇠를 풀어 손잡이를 잡으면 손가락 마디가 저릿하게 저려온다. 바퀴 하나는 언제부턴가 삐뚤어져 앞으로 나아가도 옆으로 자꾸 비틀렸고 그때마다 허리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몸이 먼저 배웠다. 새벽마다 길바닥과 대화하듯 발바닥과 무릎, 손등과 어깨가 순번을 정하듯 움직이며 나를 앞으로 끌고 갔다. 골목 끝 사거리 코너에 자리한 편의점은 밤새 켜진 형광등과 반짝이는 진열대 덕에 멀리서도 눈에 잘 들어온다. 그 앞에 쌓이는 박스가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골판지는 내겐 돈이었고 젖은 골판지는 빌이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지만 내가 받는 가격표는 그보다 더 가혹했다. 손끝으로 만져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오늘 얼마쯤 벌 수 있을지, 어디에서 포기해야 할지. 박스를 챙기다 보면 남편 생각이 따라온다. 내 삶의 값이 매겨진다면 얼마쯤 할까? 몇 해 전 쓰러져 반쪽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을 식탁에 앉혀 죽을 시켜 떠먹이고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정수리 가까이에 기울여 삼키게 하는 일. 그 수발에 붙는 가격은 얼마쯤일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이내 고개를 젓는다. 사랑의 값을 매기지 말자.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며 스스로를 나무란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쥔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건다. 마치 정해진 일정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러면 나는 늘 같은 말로 대답한다. 응,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너는 어떠니?
아들은 회사 이야기, 아이 이야기, 대출이자, 팀장 뒷말 같은 것들을 짧게 전하고 급히 전화를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에 잔열 같은 것이 남는다. 핸드폰 화면은 꺼졌는데 귀에는 여전히 쟁반 소리처럼 울림이 맴돈다. 다정한 말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다정함이 빠져나간 자리를 귀가 더 또렷이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리어카를 끌고 사거리를 건너면서 나는 늘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 누군가 나를 붙잡고 제대로 쉬어보라 한다면 웃어 넘길 것이다.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쉬어보라니. 쉬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데 나는 그 시간에 돈을 벌었다. 부족한 시간을 몸에서 빼앗아오며 버텼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멈추는 법은 있고 사는 법만 몸이 기억했다. 편의점 사장은 대체로 말수가 적다. 검은 패딩 베스트를 입고 담배를 피울 때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본다. 새벽 5시 무렵이면 바깥 공기를 쐬겠다는 듯 문을 열고 나오는 습관이 있는 듯하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끄덕임에 이름이 있다면 안 보일 것이다. 동정도 경멸도 없는 그 무표정이 오히려 고마웠다. 어떤 표정도 붙지 않는 관계,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새벽, 그나마 그게 내겐 덜 아픈 종류의 인간관계였다.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은 CCTV에 내 모습이 비칠 때다. 화면 속 나는 마치 남의 삶을 훔치는 사람처럼 보인다. 박스를 차곡차곡 엮어 끈으로 묶을 때 나는 최대한 소리를 줄인다. 골판지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누군가의 잠을 깨울까봐. 그런 작은 살핌들이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부끄러움이 자라난다. 내가 누리는 온기는 결국 남이 흘린 조각들로 마련된다는 사실을 매일 새벽마다 손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천장을 바라본다. 누워있는 사람의 시간은 길고 그의 하루는 내 하루의 2배쯤 된다. 나는 그 길이를 줄여주지 못한다. 다만 물과 약과 미움을 정해진 간격에 맞춰 건넬 뿐이다. 그의 어깨 밑에 베개를 두어 주름진 미간이 펴질 때면 내 마음도 잠시 펴졌다가 이내 다시 접힌다. 간병에는 반복이 필요하고 반복 뒤에는 공허가 따라온다. 공허를 메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움직이는 것이다. 가끔은 흉측한 생각이 스쳐간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일까? 문득 그런 질문이 고개를 들면 곧장 밟아 죽인다. 대신 혼잣말처럼 되뇌인다. 우리가 했던 약속, 잊지 말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 대신 눈빛으로 다짐했던 그 약속.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다시 바빠진다. 약속은 계약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부끄러움으로 지켜지는 것이기에 더 강하다. 나는 아직 부끄러움을 잃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망가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내가 강한 사람은 아니다. 늦은 밤, 부엌 불을 끄고 싱크대에 기대 서 있으면 두 뺨에서부터 눈물이 흘러 쇄골을 적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법은 내 손이 먼저 배웠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서는 법은 내 발이 먼저 익혔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에 지쳐 그만하면 안 되나? 라고 속으로 물으면 곧 대답이 들린다. 지금 멈추면 어제까지의 네가 사라진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쥔다. 재래시장 안쪽 수거장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눈인사만 나누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간다. 말을 섞는 순간 안부가 오가고 사정이 드러나고 타협이 따라오는데 타협에는 늘 누군가의 손해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한다. 침묵은 값이 싸다. 그러나 가볍지는 않다. 어떤 침묵은 말보다 무겁다. 내가 들고 다니는 박스 더미처럼. 가끔은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들한테 조금 더 기대면 안 되나? 왜 당신만 이렇게 고집을?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조용히 눌러 앉힌다. 기대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빚이 된다. 빚은 결국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도 얼굴 들기가 어렵다. 그런데 빚까지 얹히면 영영 들 수 없다. 아들도 매일 자기 삶의 셔터를 올릴 것이다. 그 셔터가 고장 나지 않기를 그 바람이 먼저 앞선다. 어느 날 무심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안쪽 형광등 불빛이 안개를 밀어내고 있었고 그 빛을 등지고 사장이 계산대를 닫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한참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빛을 등지고서야 자기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된 모양이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받아들이면 괜찮지 않으면서도 조금은 편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내 손이 달라지고 있었다. 손목은 비누 거품을 내는 속도를 늦췄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힘을 조금 뺐다. 머리카락을 빗을 때는 마지막 한 번을 앞에서 뒤로 넘겼다. 사소한 역방향이었지만 내겐 혁명이었다. 나를 향해 손을 뻗는 일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작은 역방향은 몸에 남았다. 단 한 번뿐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손은 기억해냈다. 편의점 사장과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다. 가까워질 이유도 틈도 없었다. 오히려 그 거리가 고마웠다. 거리는 기대를 막고 기대는 실망을 막는다. 새벽은 기대와 실망을 감당하기엔 너무 좁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새벽을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계획에 없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그날 아침 허리끈을 매던 순간 창밖에서 작은 것들이 빙글빙글 춤추듯 흩날렸다. 먼지인가 싶었는데 곧 눈이었다. 눈은 조용히 내렸고 그 조용함이 내 안의 소음을 덮어주었다. 발을 내디디자마자 소리가 사라졌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눈에 덮여 지워졌다. 그 순간만큼은 오늘의 나를 누구도 보지 못할 거라는 착각이 달콤했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지나가자. 그렇게 마음먹고 편의점 앞으로 갔을 때 박스는 이미 젖어 있었다. 젖은 박스는 마치 울다 지친 눈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손목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코트 소매를 적셨다. 오늘은 싸게 쳐주겠네. 수거장 사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목소리를 털어내듯 박스를 실어 올리는데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바람이 먼저 나오고 곧따라 따뜻한 공기가 울듯 흘러나왔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내 앞까지 걸어 나왔다. 패딩 베스트 위에 앉은 눈송이가 금세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팩이 들려 있었고 거기서 익숙하면서도 오래 잊고 있던 냄새가 났다. 보리인지 콩인지 어린 시절 겨울마다 엄마가 데워주던 무언가의 향. 내 앞에 멈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운 날이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손을 내밀고 있었다. 떨리지 않는 손이 조심스럽게 종이팩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으로 스며드는 미지근한 온기가 팔꿈치와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올라왔다.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두드려졌다. 문 안에서 대답이 들렸다. 있어요. 아직. 그날의 눈발은 더 촘촘해졌다. 내 마음에도 작은 점들이 앉았다가 녹았다. 한 모금을 삼키자 달콤함이 혀끝을 놀라게 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낯설 만큼 서먹했다. 나는 오래 잊고 있던 것을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되찾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자국은 눈에 덮였다. 내가 지나온 흔적을 누군가가 살짝 감춰주는 듯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흔적을 남기는 데 집착했는데 오늘은 감춰지는 것도 괜찮았다. 감춰져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엌에 들어서자 냄비에 물을 올렸다. 남편에게 줄 미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떠올렸다. 내가 받은 작은 종이팩의 온기. 내일 새벽에도
그 앞을 지나갈 것이다. 혹시 그도 또다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올지 모른다. 아니,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오늘 나는 아주 작은 변화의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문은 아직 활짝 열리진 않았지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손끝이 알았다. 12월의 어느 새벽, 하늘에서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는 표현으로는 그 순간의 장엄함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다.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내게는 그저 또 하나의 시련이었을 뿐이라는 현실이 그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젖은 박스는 무거워지고 값은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했고 더욱 절박해져야 했다. 추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털장갑을 끼며 집을 나서는데 발걸음마다 쌓인 눈이 발목까지 파고들어와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아, 이런 날이면 평범한 사람들은 집에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며 창밖눈 구경이나 하고 있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대화라도 나누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여유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평범한 행복은 이미 오래전에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새벽거리는 평소보다 더욱 고요했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하얀 세상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눈 닿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한숨 같았다. 이런 고요한 순간에는 평소에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한다.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새벽 눈길을 홀로 걸으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 젊었을 때의 나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그 꿈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눈송이처럼 하나둘씩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데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찾기가 두려웠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처량했다. 박스들이 눈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젖은 골판지를 만지는 손끝의 차가운 감촉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느껴지는 걸까?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움이 뼈 속까지 파고들면서 동시에 내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도 얼어버리는 것 같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정리하며 속으로 계산을 해보는데 오늘은 2,000원도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남편 약값도 모자라겠고 오늘 저녁 끼니도 걱정해야겠구나. 그런 계산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슴 한쪽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매일 계산하며 사는 삶이, 이렇게 몇 푼의 돈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초라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눈 쌓인 땅을 밟는 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내 귓가에는 유독 또렷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등 뒤로 스며들면서 순간적으로 온몸이 경직되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박스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추운 날씨에 이런 일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여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 모든 생각들에는 공통적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느낀 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을 넘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다. 따뜻한 실내와 차가운 실외, 그 경계선에서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서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공기를 따라 편의점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와 달리 그가 내게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심장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 단순한 당황감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일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동안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숨결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 하나하나가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뒤엉키면서 내 가슴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언제였을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것이 언제였을까?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을 느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생각보다 친근하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내민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다. 두유한 팩이었다. 하지만 그냥 차가운 두유가 아니라 작은 팩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는 따뜻하게 데워진 두유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다.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내게 이런 걸 건넨 게?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특별히 준비해 준 게? 그것도 이렇게 추운 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일부러 따뜻하게 데워준 것을?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편과 결혼 초기에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아들이 어렸을 때 내게 뭔가를 가져다 준 적이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그저 막연한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메마른 관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두유팩을 받아드는 내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리는 것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당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손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차가웠던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정말로 스며들고 있었다. 두유팩의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팔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마치 꺼져가던 난로에 장작을 넣었을 때처럼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떨렸다. 마치 울음을 참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실제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작은 친절에 눈물을 글썽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 자신도 놀라웠다. 그는 싱긋 웃으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두유팩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팩 하나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구나. 무게로는 몇십 그램에 불과할 텐데 내 손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보다는 소중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다. 이 작은 팩 안에는 단순한 두유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이 들어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 누군가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려는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받은 것이 언제였을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혀끝에서 입안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그 따뜻함이 식도를 거쳐 위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배까지, 손끝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 몸 전체가 하나의 온도계가 된 것처럼 두유의 온도 변화를 세밀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물리적 따뜻함을 넘어서 내 마음까지도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금을 마실 때마다 그 따뜻함은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온기가 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추위 속에서 살았는지를. 단순히 날씨의 추위가 아니라 마음의 추위 속에서 살았는지를. 누군가의 관심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누군가의 작은 배려도 없는 메마른 일상 속에서 얼어붙어 살았는지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올랐다. 편의점 사장의 얼굴, 그의 목소리, 두유팩에서 피어오르던 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친절에 담긴 따뜻함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 귓가에 맴도는 것처럼 그 순간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그런 걸 잊고 살았던 것일까?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작은 친절을 말이다. 생각해보니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아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보여준 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도 나는 언제부턴가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밥을 해주는 것도, 빨래를 해주는 것도, 남편을 간병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 누구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을까? 언제부터 그저 기능하는 사람, 도움을 주기만 하는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이름도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 나에게 따뜻한 두유를 건넸다. 그것도 일부러 데워서. 내가 추울 것을 생각해서, 내가 힘들 것을 염려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마음을 받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다. 이런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하루를, 아니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몰랐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건 뭘까? 이 느낌은 뭘까? 감사함일까? 감동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불어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아니다. 정확히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내가 아직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여자구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감정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정말 오랜만이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나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변화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마치 봄이 겨울을 몰아내듯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할 때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나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란. 언제부터인가 거울이라는 것은 그저 세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는데 이상했다. 언제부터 내가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성성해진 내 모습이 예전에는 그렇게 초라하고 절망적으로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주름 하나하나에도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하얀 머리카락에도 나름의 품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졌다고 해야 할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본능 같은 것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언제였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여자라고 느낀 것이 언제였을까?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옷장을 뒤적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어차피 낡은 옷들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에서라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덜해진 것을 골라 입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애처로웠다. 몇 번이나 갈아입고 또 갈아입으며 혹시 모를 마주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설렘은 무엇이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번갈아 입어보며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이는지 비교해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마치 처음 데이트를 앞둔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데이트 같은 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지만 단순히 편의점 앞에서 마주칠지도 모를 그 몇 초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준비하는 내 모습이 새로웠다. 세수도 더 꼼꼼히 하기 시작했다는 변화는 누가 봐도 명확했다. 찬물로 대충 얼굴만 적시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비누를 충분히 거품내어 구석구석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더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했다. 마치 내 얼굴이 소중한 도자기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뤘다. 머리카락도 그냥 대충 뒤로 넘기던 것에서 낡은 빗으로나마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빗질을 하면서 느끼는 머리카락의 감촉이 예전에는 그저 성가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내 하루 전체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편의점에 박스를 주우러 갈 때의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일을 끝내고 빨리 사라지고 싶었다면 이제는 은근히 사장이 나와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혹시 마주치게 되면 어떤 인사를 할까? 뭔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생각들이 편의점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두근거림이라니? 이런 설렘이라니?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고 동시에 기뻤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 안에 아직 이런 감정이 살아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가끔씩 마주칠 때가 있었다. 사장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우연한 순간들 말이다. 그럴 때면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하루 종일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숨기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몇 초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몇 초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순간을 되새기며 혼자 미소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정말 내가 미쳤나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마침 사장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다가 나와 마주쳤던 것이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따뜻함까지도. 할머니, 요새 부쩍 예뻐지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온 것 같았다. 예쁘다고? 나를? 60이 넘은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예쁘다는 말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이런 심장 박동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 이런 얼굴의 화끈함을 경험해본 것이 언제였을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다. 정말 내가 예뻐 보인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교적인 인사말인 걸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남편과 결혼 초기에 들어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그것도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다. 아니, 그때도 정말 들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따뜻한 사람이 나를 예쁘다고 했다. 60이 넘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거울 앞에 서서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고 혹시 정말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나 하고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내 얼굴을 살펴보기도 했다.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주름투성이 얼굴이고 성성한 머리카락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다. 눈에 생기가 돈다는 것, 표정에 활력이 있다는 것,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졌다. 정말 사람의 마음가짐이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도 드러나는 것일까? 그러다가 오래된 화장품 서랍을 열어보았다. 언제 산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연지곤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손가락에 침을 발라 조금씩 녹여서 볼에 살짝 발라보았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게 바로 나인가? 이 얼굴에 살짝 홍조를 띤 여자가 정말 나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도 밀려왔다. 남편이 침대에서 어으 하며 이상하다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처음으로 내가 여자라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눈에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60이 넘어서야 느끼는 이런 감정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했다. 이런 감정을 아직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 같았으니까. 다음날 마트에 갔을 때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할인 코너에서 파는 페이스크림을 하나 골랐다. 그리고 염색약도 샀다. 검은 갈색으로 된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아들이 용돈으로 준 돈이었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이렇게 나를 위해 무언가를 사본 게 언제였던가?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쓴 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금지된 일을 하는 것 같은 스릴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아 염색약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다.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서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이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염색약을 바르면서 마치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크림을 발라가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염색이 끝나고 머리를 감고 말린 다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확실히 달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전의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고 얼굴에 생기가 보였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체념하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이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구나. 편의점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박스가 없는 날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앞을 지나다녔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사장과 마주치면 이제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가끔은 날씨 이야기나 동네 이야기도 했다.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누군가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대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교감에 굶주려 있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서 사장은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어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를 떠올리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그와 나눈 짧은 대화들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혼자 행복해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 60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런 마음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는 그와의 가상의 대화를 상상해보곤 했다. 더 길고 깊이 있는 대화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그런 것들을 꿈꿔보았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도,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일도 모든 것이 예전보다 견딜만해졌다. 아니,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일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어. 아직 내 안에 이런 게 남아있을 줄은.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태로운 것이었나? 마치 비누 거품처럼 아름답지만 한순간에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나? 나는 그것을 모른 채 매일을 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과의 작은 교감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들이 내게는 온 세상이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설렘을, 이런 기대감을, 이런 생의 의욕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내가 혼자만의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의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그저 무관심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런 평범한 시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경계하는, 의심하는, 심지어 적대적인 감정까지 담긴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그 변화를 처음 확실히 느낀 것은 편의점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사장이 밖으로 나와 평소처럼 담배를 피우며 내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인 아내의 표정이, 그 표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이상한 존재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선을 넘지 마라.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걸까? 혹시 내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사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장과 나누는 대화가,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내 표정이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편의점 안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밖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여보, 그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요새 보니까 매일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예쁘다고 하고 좀 이상해.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박스를 정리하던 손이 멈췄고 귀가 쫑긋 서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질투와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질투? 나 같은 늙은 할머니에게? 그럴 리가. 하지만 그 말투는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여자의 그것이었다. 사장의 대답이 이어졌다. 뭘 잘해줘? 그냥 인사나 나누는 건데. 나이 드신 분께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콕 찔렀다. 사장에게 나는 그저 예의를 지켜야 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친절을 특별한 관심으로, 나에 대한 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저 연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가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도 사실 아니었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던 것일까?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는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감정을 인정하기 싫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우월감 같은 것도 느꼈다. 아내가 나를 경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진다는 뜻 아닌가? 60이 넘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젊은 아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우스우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의 아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내가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처음에는 그냥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나에 대한 명확한 거부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은 아들과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엄마, 그 할머니 때문에 매일 싸우잖아. 왜 아빠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쉿, 조용히 해 라고 말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 나는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였다. 갈등의 원인이었다. 나는 그저 사장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족의 화합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보였던 것이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 사장이 먼저 친절을 베풀었고 나는 그것에 고마워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와의 작은 교감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내가 정말로 선을 넘은 것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늙고 못생긴 할머니라서 사장과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겨지는 것일까?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시선들과 갈등들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장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준 감정, 그 따뜻함과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이 너무 소중해서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어디선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착각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편의점 앞을 맴돌았다. 박스를 주우러 가는 것은 이제 핑계에 불과했다. 진짜 목적은 사장을 보는 것, 그와 짧은 인사라도 나누는 것이었다. 그런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면서도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가족들의 경계심은 날로 커져갔고 나의 집착은 더욱 강해져갔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지만 그 예감마저도 무시하며 나는 내 감정에 매달려 있었다.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밧줄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새벽, 운명의 실이 한 매듭 더 조여지듯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내 심장은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고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처럼 스쳐갔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일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와 함께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오늘은 다르다는 예감이 폭풍전의 고요처럼 내 전신을 감쌌고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마저 평소와 달랐다. 더 신중하고 더 목적의식이 있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걸음걸이였는데 돌아보지 않고도 그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내 등 뒤로 전해지는 그의 시선이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몰고 왔다. 무엇인가 변화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고 나는 그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든 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말을 마침내 꺼내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몸이 성할 때 그만두셔야죠라는 그 말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박스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물리적인 낙하와 함께 내 마음도 어딘가 깊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는데 그만두라고? 이 일마저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돌았다. 이 일을 그만두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란 말인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그만두면 그를 언제 볼 수 있단 말인가? 매일 아침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핑계가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고 동시에 목구멍이 바짝 말라갔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찾은 삶의 유일한 의미를 잃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변명 같은 소리였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를 보고 싶어서,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는 진짜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60이 넘은 할머니가 젊은 남자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폐지를 줍고 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초라한 내 모습이 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니 더욱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였는데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다.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청소나 정리 같은 간단한 일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 가게에서? 일을? 매일? 그와 함께? 그 말들이 내 뇌 속에서 천천히 해석되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만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내가 밤마다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매일 그를 보고 매일 그와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그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면서 기쁨과 당황,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떤 감정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환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는데 조심해. 이건 너무 위험해.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두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가 농담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순간적인 동정심에서 나온 말인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의심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내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시에 가슴이 철렁했다. 맞다. 사모님이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쳤고 그 차가운 시선들, 경계하는 눈빛들, 노골적인 불쾌감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느껴온 그 모든 적대감과 함께 한순간에 떠올랐다. 나를 이미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 그 가족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아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가 이내 확신에 찬 대답을 내놓았다. 제가 설득할게요. 할머니 같으신 분이 계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 할머니 같으신 분이라는 표현에서 나는 어떤 특별함을 느꼈고 단순히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 같으신 분이라는 그 안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다. 물론 내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가족들의 반대가 어떻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었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꿈꿔온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 그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회였으며 혹시 모를. 아니, 생각하지 말자.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온갖 상상들이 꽃피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리어카 바퀴가 돌로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으며 차가운 새벽 바람도 상쾌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는데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간판들이 모두 새롭고 아름답게 보였고 마치 세상 전체에 새로운 필터가 씌워진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핑크빛 필터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 함께 정리하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꿈같은 시간이 될 것이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히 바란 것이 또 있었던가? 결혼할 때도 아이를 가졌을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었으며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병든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침대에 누워 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그를 보면서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아픈데 내가 다른 남자 생각만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 죄책감은 금세 다른 감정에 묻혀버렸고 설렘과 기대감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해버린 것이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남자가 제안한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들뜨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대신 그에게 물만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을, 사장과 나란히 서서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퇴근 시간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런 상상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잠들기가 아까웠고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데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 모든 상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현실은 내가 그리는 장밋빛 꿈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더 컸다. 그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특히 아내는, 아들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매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런 것들조차 내 설렘을 막을 수는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편의점이었고 그와 함께 일하는 꿈, 그가 나를 칭찬하는 꿈, 심지어 그가 내 손을 잡는 꿈까지 꾸었다. 꿈에서조차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는데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기대감을, 이런 두근거림을? 다음 날부터 편의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고 마치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장이 가족들에게 내 고용 이야기를 꺼낸 것이 분명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아내의 표정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아들은 대놓고 화난 표정으로 아버지를 쏘아보았으며 가게 밖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 정말 미쳤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같이 일한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구나. 내가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일 뿐이구나 하는 자각과 함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를 고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혹시 그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뜻일까? 너희들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일손이 필요해서. 사장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는데 일손이 필요해서? 정말 그게 전부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나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었다. 정말로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인지 말이다. 며칠 동안 계속된 가족회의와 말다툼 끝에 결국 기적이 일어났고 나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하루 4만 원, 일주일에 3일로 폐지를 주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게 그를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그와 함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핑계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첫 출근 날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뻤는데 아니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내가 평생 꿈꿔온 것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니까 말이다. 그날 밤부터 나는 첫 출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옷장을 뒤져서 가장 깨끗한 옷들을 골라놓고 낡은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연습을 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인사말들을 연습하면서도 내 자신이 우스웠는데 60이 넘은 할머니가 뭘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첫 출근 하루 전 밤에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고 너무 긴장되고 설레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60이 넘은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기대감이라는 이름의 빛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생명력이 내 얼굴을 조금은 젊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연지를 살짝 발라보았더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좀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서 뒤로 넘겼다.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며 다짐했는데 열심히 하자. 그들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지만 조심스럽게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아침이 되고 드디어 첫 출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집을 나서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침대에서 의미 모를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어디 가는지 알까? 혹시 내 마음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고 있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다녀올게. 짧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는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매 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늘부터 나는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도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말이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사장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진심 어린 환대였는데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지난 며칠간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고 아들은 아예 나를 보지도 않고 자리를 피했다. 상관없었다. 사장의 환대만으로도 충분했고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편의점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예감조차도 내 설렘을 멈출 수는 없었고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이성이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달콤한 유혹에 온몸을 맡기고 있었다. 마치 절벽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 순간이 언제 올 것인지 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잔혹한 진실이었는데 마치 댐이 터지기 직전의 미세한 균열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3개월 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이 매 순간 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던 그의 이름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고백의 말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해방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 마음을 말해보자는 절박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12월의 마지막 날 저녁,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장과 둘만 남게 된 그 순간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가 계산대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해가 되면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될 텐데 그때까지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는 절망감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사장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하듯 내 성대가 통제되지 않고 있었고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평소와 다른 내 표정을 눈치챈 듯 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는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라고 묻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내게는 고통스러웠다. 곧 이 목소리가, 이 시선이, 이 모든 따뜻함이 차가운 겁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예감은 내 가슴을 조여오며 숨을 막히게 만들고 있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이런 두려움은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말이었고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이었다.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결국 터져나온 고백이었는데 그 순간 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동시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으며 마치 용암과 얼음이 동시에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표정의 변화를 그 당황스러움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거부감을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한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고 할머니,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당황이 섞여 있었으며 마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당황한 모습조차 내게는 사랑스러웠는데 이런 순간에도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애정으로 가득했고 이런 내 자신이 처절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진심이에요.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사장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아직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이 없으면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표정이 더욱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3개월 동안 속에서 끓어오르던 모든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마치 터진 수도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내 입에서는 고백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따뜻함도 친근함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당황과 거부감만이 남아 있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할머니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감정은 그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오히려 내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는데 차라리 단호하게 거절해주는 것이 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망설이는 것은 나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아니면 정말로 그에게도 어떤 망설임이 있는 것일까? 혹시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도덕적 양심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착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혹시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혹시 그도 나를 여자로 봐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절박한 기대감이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도 산산조각냈고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할머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릴 때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는데 아니 벼락보다 더 강력한 충격이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고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가 이내 미친 듯이 빨라졌다. 네. 간신히 되묻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하는 부정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건 너무 잔인한 처벌이 아닌가. 단순히 마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일자리까지 잃어야 한다는 것인가? 일은 여기서 그만두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냉정해져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사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불편해하는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했던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의 친절은 단순한 예의였고 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한 바보였다는 것을.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일방적인 감정이었다는 처절한 현실을 말이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는데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일만 하겠어요. 그냥 일만. 제발. 무릎을 꿇고 싶었고 빌고 싶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사장님을 볼 수 없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단 말인가? 이 3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니. 안 됩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는데 이미 선을 넘었어요. 할머니도 저도 서로 불편해질 뿐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렇다.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60이 넘은 나이에 남의 남편에게, 그것도 나를 동정심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나는 철면피한 여자였고 염치 없는 늙은이였으며 분수도 모르는 바보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돌았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지가 한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지난 3개월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건넨 따뜻한 두유도, 예쁘다는 말도, 함께 나눈 점심시간도 모든 것이 그냥 예의였을 뿐이었는데 나 혼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행복해하고 혼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아니 장례식보다 더 참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사장에 대한 사랑도,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의미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호흡은 가팔랐으며 마치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를 걷는 것처럼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몸무게가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무겁고 버거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보 같은 내 인생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거울도 보기 싫었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것이 더욱 한심했는데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올 수밖에 없었다.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헤맸는지 깨닫게 되면서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여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예뻐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변화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거울 앞에서 연지를 바르던 내 모습이, 출근 준비를 하며 설레던 내 모습이, 그와의 작은 대화에도 하루 종일 행복해하던 내 모습이 모두 우스운 광대의 모습으로 보였다. 남편이 침대에서 어으 하며 이상하다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나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했던 예전의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굴복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도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빠져서 고백까지 했다가 처참하게 거절당한 여자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밤
잠들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외로움이었고, 그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고 착각했던 것은 사실 그의 예의였으며,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것을.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이 또 있었던가?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지는 경험이 또 있었던가?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해가 져도 잠들 이유가 없었으며,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았고,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공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이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의 나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절망조차도 내가 자초한 것이라는 자각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모든 게 내 착각이었어. 혼자만의 사랑이었어. 그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날카로운 고통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와 영원히 머물 것 같았다. 잠들 수 없는 밤들이 이어지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되새기는 그 순간들이 마치 독처럼 내 몸속을 파고들어 왔는데, 처음에는 자책이었다. 내가 미쳤지. 60이 넘어서 무슨.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책은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원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끈적하며, 복수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콤한 그런 검은 감정이었는데, 이 감정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사장, 아내, 아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치 골칫거리가 사라져서 후련하다는 듯한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나와 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내 가슴속에서는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들이 나를 우롱한 거야? 독백이 흘러나왔는데, 동정심으로 나를 이용해 먹고 가지고 놀다가 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내 순수한 마음을 60년 만에 다시 느껴본 설렘을 그렇게 짓밟아버린 것이고, 나를 마치 애완동물처럼 귀여워하다가 귀찮아지니까 버린 것이라는 분노가 온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밤마다 나는 어두운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마음속 상상일 뿐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해갔다. 상상 속에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릴 때면 이상한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잔인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각과 함께,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는데 하는 정당화가 뒤따랐다.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것인지 그때까지는 몰랐다. 마치 중독성 있는 독처럼 한 번 맛을 보면 더 강한 것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었는데, 나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상상에 빠져들고 있었다. 단순히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파괴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무서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12월 31일 새벽,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는 이상하게도 또렷한 정신으로 일어났는데, 마치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평온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오는 위험한 결심이었고, 내 머릿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는 다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나는 이성과 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는데, 첫 번째로 받은 따뜻한 두유의 온기, 예쁘다는 말에 느꼈던 그 황홀함, 함께 나눈 점심시간의 달콤함, 그리고 마지막 고백의 쓰라린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모든 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어라는 분노가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 분노는 점점 더 뜨거워져서 내 이성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순간이 왔다. 내 손에서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수의 쾌감이 있었다. 이제 너희들도 내가 느꼈던 고통을 알게 될 거야. 이제 너희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라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나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불길이 점점 더 크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고 2층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사장 가족이 잠들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살인이잖아. 하는 공포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복수심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공포만 남아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아니 아직 늦지 않았다. 누군가 이미 신고했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불이야. 불이야. 내 목소리는 새벽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방금 전까지 저들의 고통을 바랐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범죄였고 나는 이제 방화범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던 내가 사랑이라는 착각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순간의 위험성을, 일방적인 감정이 거절당했을 때의 파괴력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고,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위험한 범죄자였다. 며칠 동안은 뉴스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는데 혹시 누가 다쳤는지, 혹시 누가 죽었는지, 혹시 내가 살인자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감도 있었는데 복수를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죄책감만이 남았다는 현실이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너희들도 알 거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과연 내가 원하던 것이었는지, 그 복수가 과연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잔인했는데, 아니 잔인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편의점 화재로 대학생 중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을 때 나는 마치 천둥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고, 화면에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그 젊은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 없는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절규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려고 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만 벌린 채 무음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었다.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미워했던 것은 사장이었고 그의 아내였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의 아들이었다는 현실이 내 가슴을 칼로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저 아버지가 낯선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왜 그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익사시킬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잠들 때마다 불길이 보였고 눈을 뜰 때마다
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뉴스를 확인하며 그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는데 폐 손상 심각, 의식 회복 중 이라는 소식들이 내 심장을 조여왔고 조금씩 회복된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더욱 실감했다. 그 아이가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며 밤을 새우고 있는 동안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죄책감이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만들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고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웠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살인미수범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이래서는 안 돼.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댔고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다. 마침내 이 거짓말과 도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침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편의점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첫마디였는데 담당 경찰관의 놀란 표정, 조사실에서 이어진 끝없는 질문들, 그리고 마침내 구치소로 향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마침내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나는 평온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에서 그 가족을 다시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아들은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여의어 있었다. 사장 부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원망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다치게 한 방화범일 뿐이었다. 그 시선을 받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호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답했는데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혼자서만요. 상대방은 그냥 친절했을 뿐인데 저는 그것을 특별한 감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거절당하고 나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새삼 깨달았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사랑과 친절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했고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 복수까지 저지른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징역 2년이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는데 마침내 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아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 가족이 받은 충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적어도 내가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교도소 첫날 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 6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진정한 사랑이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들을 키우면서도 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남편이 내게 보여준 30년간의 사랑을, 아들이 내게 보여준 효심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낯선 남자의 작은 친절에만 목말라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교도소 생활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연의 사람들, 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져 갔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아이의 완전한 회복을 빌었고 내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었으며 내 자신의 용서보다는 그들의 평안을 먼저 구했다. 책을 읽는 시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교차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했고 대신 깊은 성찰과 진정한 뉘우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왜 사랑에 목말라 했을까? 나는 왜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까? 나는 왜 60년을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찾았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 내가 갈망했던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존재감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랑을 인식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의 친절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은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감각 때문이었다는 깨달음이 가장 아팠다.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과 나눈 대화들도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 그들 중에는 나처럼 사랑이라는 착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낸 이야기를, 어떤 이는 질투심으로 친구를 해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착각된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배웠는데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30년 동안 나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는데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었으며 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매일 밤 침대에서 남편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1000번 만번 되뇌어도 부족했다. 내가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다닐 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다른 남자 이야기만 할 때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내가 집에 없을 때 그가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는데 그 고통을 30년 동안 묵묵히 견뎌낸 남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깨달은 것은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진리였는데 내가 편의점 사장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행복은 사실 내 안에 이미 있었고 남편과의 30년,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 이미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자각이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걸을 하고 다녔구나. 그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며 이전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다. 교도소 8개월째 되던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내 가슴은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리는 첫비를 맞는 것처럼 두근거렸는데 복도를 걸으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남편이 좋아져서? 아니면 무슨 좋은 소식이? 몇 달 동안 바깥 소식을 듣지 못해 더욱 궁금했고 혹시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나를 보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까지 품고 있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여의어 보였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너무 무거웠고 너무 슬펐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아버지는 괜찮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들의 표정만 봐도 이미 답을 알 수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는 부정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아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천둥소리처럼 내 귀를 때렸을 때 순간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며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 위로 떨어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남편이?
내가 없는 사이에? 언제?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는데 1달 전이에요라는 아들의 대답이 내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1달 전이라고? 그럼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여기서 지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내 인생의 반려자가 3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마지막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끝까지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순자야, 순자야 하시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하시면서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는데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찾았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다른 남자에게 홀려복수심에 불타 방화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혼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말이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가,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내인가 하는 자각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장례식은 혼자 치렀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는데 장례식을 아들 혼자서? 아내가 없는 장례식이라니, 그것도 다른 남자 때문에 감옥에 갇힌 아나 때문에 말이다. 상상만으로도 참담했는데 조문객들이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왜 아내가 없느냐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교도소 침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는데 몇 달 동안 쌓아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후회와 자책,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는데 분노라고 해서 남편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고 바로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새도록 남편에게 사과했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나를 질식시켰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며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는 냉혹한 진실이 내 영혼 깊숙이 박혔다. 며칠 동안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이 없어졌고 혼자 중얼거리는 시간만 늘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교도소의 다른 할머니들과 나눈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 중에는 나처럼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해준 말이었는데 그 말이 내게는 깨우침이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되 그것 때문에 남은 인생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편이 원했던 것은 내가 평생 자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30년의 사랑과 헌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남편이 나에게 보여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시기를,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낮에 성실한 교도소 생활은 남편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밤의 반성과 계획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출소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피하고 싶었지만 점차 그 추억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을 느꼈다. 신혼 시절 그가 나를 위해 끓여준 라면,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모습,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던 그 든든함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편의점 사장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편에게 이미 있었는데 단지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몰랐을 뿐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남편의 마지막 말들이었는데 순자야, 순자야 하면서 나를 찾았다는 것. 왜 안 와? 왜 안 와? 하면서 끝까지 나를 기다렸다는 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용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큰 죄책감과 동시에 더욱 큰 감사함을 느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들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다가 남편을 잃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만 매달리다가 남편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혼자만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후회해도 소용없고 자책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들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다. 남편이 내게 주었던 30년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랑에 보답하려면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밤 침대에서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보, 오늘은 하며 시작하는 일기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보고하듯 적어나갔다. 오늘은 교도소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다른 할머니가 아플 때 간병을 도와드렸다고, 젊은 수감자가 우울해할 때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남편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적어나갔다. 그런 일기를 쓰면서 점차 남편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영혼으로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추억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존재가 그가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했던 30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소중함을 놓쳤다는 것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아픔이지만 동시에 그 깨달음이 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여보, 이제 알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나는 진정한 상실의 아픔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사랑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1년 6개월 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을 때 교도소 철문을 나서는 순간의 감정은 복잡했는데, 자유에 대한 해방감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마주한 사람처럼 눈부심과 당황을 동시에 느꼈다.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보며 많이 성숙해진 그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는데,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했을까? 아버지의 임종도 장례식도 혼자 치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수감자라는 소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아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을 때 변명도 핑계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 무덤에 먼저 가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했는데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서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는데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작은 비석 뒤에만 남아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보 같은 나를 용서해줘라고 중얼거렸을 때 30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첫 만남부터 결혼, 아이의 탄생, 힘들었던 시간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새로운 삶은 작은 원룸에서 시작되었는데 아들이 구해준 방이었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처음에는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다.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나갈 수는 없는 몸이었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는데 교도소에서 배운 손뜨개질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다. 수입은 적었지만 떳떳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가는 것을 느꼈고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내가 아직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였는데 남편의 명복을 빌고 편의점 가족의 행복을 빌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참회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작은 일상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속죄였고 매일매일을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다. 기도를 마치고 작업대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할 때면 마치 남편이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을 느꼈고 그 평안함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가끔 거리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놓치지 마세요.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해요라고 말해주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너무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 말해주면서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과 싸우고 나서 만났다며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다고 하셨고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만 챙기느라 남편을 소홀히 했다며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72세가 된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려고 한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살되 그것을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매일 새벽 작업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생각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뜨개질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오르고 실이 엮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우리의 30년도 그렇게 엮여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면 남편도 이런 아침을 좋아했다는 것이 떠오르고 저녁 노을이 질 때면 함께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하지만 그런 그리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추억들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이다. 남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작은 것들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모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한다. 가끔 편의점 앞을 지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원망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사장에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남편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없었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너무 큰 대가를 치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그 가족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고 특히 그 아들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안함을 안고 살면서 더욱 조심스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때 그 편의점 사장이 건넨 따뜻한 두유 한 잔이 이런 일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을까?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 내게는 교훈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비록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하는데 오늘도 후회 없이 살자.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거울 속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며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을 되새기고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감사함을 느낀다. 비록 실수투성이었지만, 비록 후회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깨달음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알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어. 그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행복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늦게 찾아온 감정에 몸을 맡겼고 결국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들은 실은 착각이었고 행복이라 여겼던 기억들은 모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짧은 시간만이 그녀가 가장 뜨겁게 살아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잔혹한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세월 고개 숙여 걱정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인생길 별거 없더이다. 우리 함께 걸어가 웃으며 노래합시다. 인생 뭐 있겠소. 한 번 왔다 가는 거지요. 봄꽃도 지고 나면 가을빛이 더 곱듯이 주름진 네 얼굴에 행복이 피어나네. 바람처럼 흘러가리라. 우리 함께